안녕하세요. 맘 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조선 임금들을 다 끝냈죠. 네, 오늘은 조선 문제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추가로 골라가지고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선택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조선이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걸 자세히 다루면 또 1시간 넘기고 막 다 하지도 못해. 물론 이제 이 영상도 뭐 조선의 모든 걸 다루지 못하지만 하여튼 최대한 해보도록 할게요. 잘 나오는 것만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찰사, 수령, 향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 조선이 팔도강상이죠. 전국이 8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 목, 군, 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각 군과 현의 짱이 바로 수령이에요. 수령. 각 군현의 짱이 수령입니다. 그리고 그 수령 밑에 향리들이 있어요. 향리. 그럼 관찰사는 8도, 각 도에 파견된 사람이 관찰사입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관찰사, 수령, 향리 순서가 그렇게 되겠죠? 관찰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화면을 보시면 쭉 나오죠. 세 가지가 나왔네. 관찰사는 이렇게만 알아도 됩니다. 일단 각 도에 파견됐어. 왜 파견됐어? 수령을 지휘 감독하려고. 그리고 수령들 근무 성적 평가도 관찰사가 하네. 우리 그 회사 다니는 분들 또 그런 분들 보면은 다 근평 근무 성적 평가 줄여서 근평이라고 하죠. 근평 근무 성적 평가를 다 받죠. 그럼 수령들이 이제 관찰사들한테 잘 보여야겠네. 자기 평가를 관찰사가 하니까. 그리고 관찰사는 뭘로 불렸나? 감사, 도백 또는 방백이라 불렸다. 이것도 나옵니다. 사료나 선택지로 반드시 나와요. 관찰사는 감사, 도백, 방백으로 불렸다. 까지 알면 하는 건 관찰사는 끝입니다. 외우면 돼요. 다음은 수령 봅시다. 수령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령은 각 군과 현의 짱입니다. 왕의 대리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왕의 대리인. 왕의 대리인이야. 현감 또는 현령으로 불렸고 그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과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대리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행정, 사법, 군사 다 가지고 있어. 다 수령맘이야. 재판도 하고 벌도 내리고 군사도 부리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1800일이야. 1800일이면 이게 연으로 따지면 4점 몇년? 한 5년 정도 되죠. 이게 경국대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 1800일에 그리고 상피제도. 상피제도가 뭐지? 상피제가 뭐냐면 자기 고향에는 부임을 안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부산 사람은 부산 수령으로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권한이 막강하니까. 권한이 막강해. 자기 아는 사람들, 지인들 많을 거 아니야. 그 권한으로 막 자기 이익을 챙기고 또 아는 사람도 챙겨주고 그럴까봐 고향으로 안 보내는 제도. 그게 뭐다? 상피제. 수령은 상피제를 적용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이게 가끔씩 이제 수령 7사라고 해가지고 뒤에 사자가 1사자입니다. 1사. 수령이 해야 될 7가지 일. 이게 시험 사례로 나오기도 합니다. 7사가 뭐 농업을 활성화하고 뭐 그 지역 치안을 유지하고 인구를 증대시키고 하여튼 뭐 그런 등등의 7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지로는 안 나와요. 근데 사료로는 등장을 했던 적도 있고 등장합니다. 이런 게 있었다. 수령이 해야 될 7가지가 있다. 이런 게 있었다 알면 됩니다. 이게 이번에 국가직 시험에 나왔나? 공무원 시험이 이번에 얼마 전에 나왔어요. 수령 7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수령은 여기까지 하시면 하는 건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리 봅시다. 향리는 4가지 써있네요. 향리. 일단 향리가 뭐 하는 애들이냐. 향리는 수령의 이 행정 실무를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야. 대부분 그 지역 그 토착 세력들이 많습니다. 향리들은.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사또 옆에 누가 있지? 이방이 있잖아. 이방. 응? 얍삽해가지고 그 약하게 생긴 애들. 이방 수염 막 꼬부라진 거 딱 이렇게 하고 목소리 막 얍실하게 나오는 애들. 사또 막 하는 애들 있잖아. 사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 이방입니다. 이방. 우리 그 조정에 6조가 있지. 6조. 이조판서, 예조판서, 병조판서 이런 게 있잖아. 지방에도 똑같이 6방이 있습니다. 이방도 있고 예방도 있고 병방, 공방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이에요. 이방이 그 이방입니다. 수령 옆에 딱 붙어 있잖아요. 왜 붙어 있어? 이방이 향리야. 향리. 수령 옆에서 행정 실무를 보좌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호장, 기관, 장교, 통인 등으로 분류되었다. 이거는 선택지로 자주 나옵니다. 호장, 기관, 장교, 통인 등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단안이라고 하는 명부에 등재되었다라는 선택지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죠. 우리 그 향리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고려시대로 한번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우리 고려 때 향리들이 잠깐 그 언급됐던 적이 있습니다. 향리들이 그 실무를 맡아서 봤었고 그 향리의 자제들이 과거를 보고 등용이 돼서 누가 됐지? 신진사대부가 됐잖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향리는 옛날에는 뭐야? 양반이지. 사대부들이 곧 누구야? 향리의 자제들이었으니까. 향리의 자식들이었어. 근데 이제 조선시대 이제 조선 중기 후기 들어가면서 향리들이 중인 취급을 받습니다. 중인. 조선시대 들어서 향리들이 중인 취급을 받아요. 양반 아니야. 근데 사대부들이 감히 이런 향리들을 양반들하고 동급으로 앉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향촌사회를 지배하는 그 구성원들 중에서 선비 사자를 써가지고 사족이라고 합니다. 사족. 그들이 곧 살인들이고 양반들이죠. 사족. 향리들은 별도로 관리를 해. 향리의 그 뒤에 리자를 따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이족이라고 합니다. 이족. 향리들은 이족이야. 한 번 이족은 영원한 이족이야. 향리 자식들도 향리를 합니다. 세습을 해요. 야, 너 향리 자식이잖아. 이족이잖아. 과거 시험 볼 때도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이족들만 따로 모아놓은 장부 이름이 바로 화면에 나오는 단안이라는 장부입니다. 당연히 향리들은 이족이니까 단안이라는 장부에 등재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향리를 힘을 안 실어주려고 저렇게 호장이나 기관, 장교 이렇게 막 나눠 놓은 겁니다.
그리고 향리들 짱을 뭐라고 불러? 예, 호장이라 부른다. 향리들 짱이 호장이라는 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선택지로, 아니, 사료로 자주 나옵니다. 호장이라는 말 나오면, 이거 향리구나, 향리 문제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관찰사, 수령, 향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지금 이제 지방 보고 있잖아요. 조선의 지방을 보고 있는 한 번 더, 지방과 관련된 것도 몇 개 더 찾아보죠. 수령, 향리와 연관이 있는 것들, 유향소, 향교, 서원,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향소부터 볼게요. 유향소. 유향소는 우리 지금 현대 사회와 비교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게 기억에 더 잘 남을 텐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잖아요. 각 지역에 시장 있고 군수 있고 그러죠. 큰 도시는 구로 나눠져 있어서 구청장도 있죠.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얘네들이 누구야? 조선으로 따지면 수령이다. 수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령이에요. 그 밑에 일하는 정책국장, 뭐 이런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누구야? 향리들이지, 향리들. 그럼 유향소는 뭘까? 유향소. 유향소는 지금으로 따지면 지방의회입니다. 의회. 의회. 전주시 의회, 영등포 구의회, 경상남도 의회, 도의회, 구의회, 시의회, 지방의회들이 있어. 이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지? 우리 시나 군에서 그 뭐 한 해 예산 같은 거 딱 정해놓으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예산을 확정하는 거예요. 의결을 해서 예산을 확정합니다. 그래야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 지방 살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하죠. 또 무슨 일 하지? 의회에서 이런 시정감사, 도정감사, 군정 감사를 하죠. 감사하고 조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우리 그 유튜브에 얼마 전에 나왔었죠. 그 저기 부산 그 기장군 의회 영상 재밌었죠. 어떤 군수가 막 큰 소리 내고 막 하는 그런 한참 그 이슈된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 군수나 시장이나 또는 뭐 각 국장들 불러다가 감사도 하고 조사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각 지방 의회에서 한다 이겁니다. 각 지방의 의장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지역 행사 같은 데 가면은 주요 내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뭐 어디 무슨 시장님 오셨습니다 하고 이어서 누굴 소개하냐면 우리 무슨 시의회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귀빈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아무튼 화면에 나오는 그 유향소가 지방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화면에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여 향전서의 풍속을 바로잡는 역할을 했다. 좌수와 별감을 두어 운영했다. 또 세조 때 이시의 난을 계기로 폐지되었다가 성종 때 부활하였다. 일단 이 정도로 알면 유향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조선 초에 유향소에 폐단이 있었어. 이 유향소놈들이 향리보다 더 악질들이야. 응? 원래 그 향리들이 가장 백성들하고 가깝게 있었겠지. 가깝게 있어서 향리들한테 악질들이 많았어. 근데 이 조선 초에 유향소 애들이 더 악질이었어. 수령을 막 뭐라고 해야 되냐, 자기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한다고 해요. 요새는 떡을 안 주무르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수령을 떡 주무르듯이 하고 향리들 개무시하고 백성들 피 쪽쪽 빨아먹어. 유향소 애들이. 그래서 특히 이제 세조 때, 그때 이시의 난 때 그때 유향소 애들이 대거 이 난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폐지가 됐다가 성종 때 그래도 유향소가 없으면 수령들이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종 때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 성종 때 부활하는 그 사료가 한능감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유향소 관련해서 잘 나오는 선택지가 바로 좌수와 별감을 두어 운영하였다 이겁니다. 좌수와 별감이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지방의 의장입니다. 의장. 유향소 짱이구나. 좌수와 별감.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후기로 가면서 유향소를 향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혹시 모를 그 사료에 대비해서 유향소를 나중에 가서 향청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유향소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조선 초에 유향소가 막 지들 맘대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 초처럼 그렇게 또 지들 맘대로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경제소라는 걸 줍니다. 경제소는 유향소를 견제하는 기구예요. 견제. 유향소 통제는 누가 했다? 경제소가 했다. 근데 경제소는 한능감에 거의 안 나와요. 아주 가끔씩 선택지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경제소는 유향소를 통제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구였다. 이 정도로 알면 됩니다. 유향소 끝. 자, 이제 향교와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쭉 보시죠. 향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알면 돼요. 화면에 나오는 거 세 가지. 향교 뒤에 뭐가 들어가? 교자가 들어가죠. 학교, 배우는 곳입니다. 향교, 지방에 있는 학교예요. 지방에 있는 국립학교입니다. 국립학교. 우리 향교와 서원을 헷갈리기 쉬운데 일단 향교는 지방에 있는 국립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국 부, 목, 군, 현에 하나씩 설립됐어요. 전국 부, 목, 군현에 하나씩 설립되었다. 여러분들 그 사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 향교가 무조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지금 광주 향교도 있고요. 나주 향교도 있고 제가 옛날에 살았던 전주에도 전주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가 대부분 1시간 거리, 30분 거리에 다 있습니다. 몰랐던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을 테니까 한번 꼭 가보시고 가서 보면은 대성전하고 명륜당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도 꼭 해보시고 그러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향교는 대성전하고 명륜당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대성전은 공자한테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왜 우리 유교 공부해야 되잖아요. 유교의 짱이 누구야? 왜 웃어요? 유교의 짱이 공자잖아. 그리고 명륜당은 공부하는 곳입니다. 공부하는 곳. 대부분의 향교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파견했다. 이 선택지는 정말 자주 나옵니다. 거의 그냥 향교 문제의 정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교수, 우리 향교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교수가 뭐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향교에 파견이 된 거예요. 훈도는 그냥 우리 옛날 서당 훈장 선생님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교수와 훈도는 가르치는 사람. 나라에서 파견됐어. 교수와 훈도. 그럼 어디야? 향교지. 여기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성균관 있죠? 성균관.
조선시대 대학이잖아, 대학. 우리 유학 공부했던 그런 시대별로 각 국립대학들 있죠. 신라시대는 뭐지? 국학, 고려시대는 국자감, 조선시대는 성균관, 또 뭐 있냐? 발해? 발해는 주자감 있죠. 아무튼 성균관에도 향교와 같이 대성전하고 명륜당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문제가 나왔는데 딱 사료를 봤는데 갑자기 대성전하고 명륜당이 딱 나왔어. 이거 향교네? 하고 그냥 향교라고 단정을 짓고 선택지에서 향교만 주구장창 찾으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사료가 그게 성균관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균관인 경우에는 무슨 세자가 입학하고 그런 사료가 나옵니다. 왕세자, 우리 세자가 뭐 성균관에 가 기관에 입학했다, 뭐 이런 사료가 나옵니다. 우리 시골 향교에 세자가 입학했겠냐고? 그렇지 않죠. 당연히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인 성균관에 세자가 입학했겠지. 그런 식으로 하여튼 성균관과 향교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향교는 각 부, 목, 군, 현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마 나와줄 겁니다. 자, 향교도 끝났어요. 향교 끝났고 서원을 봅시다. 서원. 서원은 좀 많아요. 서원은 중요합니다. 서원 중요해. 서원은 지금 몇 가지가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적혀 있죠. 많아요. 저기 제일 밑에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 빼고는 서원과 관련해서 전부 시험에 사료나 선택지로 나왔던 것들입니다. 우리 좀 전에 본 향교 지역에 있는 학교였지. 서원도 학교야. 서원도 똑같이 지방에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 배우는 곳이 학원이야. 근데 향교는 국립학교, 서원은 사립학교, 사립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의 사림 세력들이 주로 설립을 했어요. 뭐 나중에 가면 나라에서 이렇게 지어주는 서원들도 있긴 했지만 지방의 사림 세력이 주로 설립을 했다.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냥 서원은 사립학교다. 선택지에 그렇게 나와요. 지방의 사림 세력들이 주로 설립을 했다. 그리고 서원은 사당과 강당과 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당은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아까 향교에도 제사 지내는 곳이 있었죠. 향교는 누구를 제사를 지냈지? 공자를 제사 지냈지. 대성전. 근데 서원은 제사 지내는 사람이 다 제각각이야.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자기 지역 그냥 훌륭한 선비들, 또는 자기 그 서원을 세운 사람이라든가, 또는 자기 지역의 그 훌륭하고 고귀한 그런 고결한 선비들, 그런 학자들, 그런 사람들 제사를 지내줍니다. 그 제사 지내는 곳이 바로 사당이에요. 사당이 있어요. 우리 그 서원 유명한 게 뭐 있냐? 안동 도산서원.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황이죠. 그래서 이황 제사를 지냅니다. 도산서원에서. 그리고 그럼 소수서원도 그 풍기군수로 이황이 있을 때 백운동서원에서 바뀐 거잖아. 그럼 소수서원도 이황 제사를 지내느냐? 소수서원에서는 누구 제사를 지내냐면 그 고려 말에 그 누구냐? 성리학 들여온 사람 안양이죠. 안양의 제사를 지내줍니다. 그리고 정읍에 있는 그 무성서원 거기서는 최치원 제사를 지내주고, 논산에 있는 도남서원에서는 김장생 제사를 지내줍니다. 각각 이렇게 제사 지내는 배양하는 인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서원과 그 배양하는 그 인물을 매치시켜서 외울 필요도 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외울 필요도 있고, 인물 문제가 이런 서원과 연관지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확인을 해가지고, 적어도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도산서원 이황, 소수서원 안향, 또 뭐 무성서원 최치원, 도남서원 김장생, 이 정도는 일단 4명은 확실히 아는 게 좋아요. 아무튼 사당이 있어요. 사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당은 공부하는 곳이에요. 강당은 공부하는 곳이고, 제는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아이고. 기숙사요. 동제, 서재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기숙사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백운동서원 알죠? 우리 백운동서원. 백운동서원이 최초의 서원이죠. 우리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이 처음으로 만든 서원이 백운동서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명종 때 이황이 풍기군수를 하면서, 우리 그 명종 때 배웠죠? 선조 때 배웠나? 안동, 황도, 풍성, 예안 제가 한번 했었잖아요. 아무튼 명종 때 이황이 풍기군수 하면서 이게 사익서원이 됐고, 그게 바로 최초의 사익서원 소수서원이 되었죠. 이 왕으로부터 편액, 액자를 말하는 거예요. 편액, 액자 또는 현판을 하사받아. 그게 바로 사액, 액자를 하사받았다 해서 사액서원입니다. 현판만 받느냐? 아니에요. 노기도 받고 책도 받고 그랬다고 했죠. 그런 내용들이 선택지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서원이 원래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제가 유교를 공부하고 성리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붕당 정치가 심해지면서 뭐라고 했지? 붕당들이 서원을 중심으로 공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만들어서 임금을 압박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바로 서원이 공론을 만드는 그런 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조 때 서원을 축소했다고 했어요. 서원을 많이 없애요. 한 300개 정도를 없앱니다. 근데 그렇게 없애도 수백 개가, 거의 1000개가 넘는 서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300개를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막 600개, 700개가 남았었어. 수백 개가 남았어. 그래서 흥선대원 군대에 가가지고 사익서원 그 47개만 남겨두고 나머지 서원을 모두 없애버리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에 의해 대부분 철폐되었다. 뭐가? 서원이. 그래서 흥선대원군에 의해 대부분 철폐되었다라는 선택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의 서원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총 9곳의 서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눈으로 쭉 훑으시면서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꼭 서원 문제가 아니어도 사료에 종종 등장하는 서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물이랑 이렇게 연관지어가지고 서원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매치를 잘 시키셔야 돼요. 아무튼 근데 뭐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서원까지 마치고 우리 지금까지 이제 지방을 봤으니까 중앙으로 이제 한번 가봅시다. 중앙에 있던 것들을 선택지로 보니까 겁나게 많네. 겁나게 많은데 많은 게 아닙니다. 쉽습니다.
그냥 관련해 나오는 그런 선택지를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한 줄이잖아요. 한 줄 그거 못 외우겠어요?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성균관은 뭐 좀 전에 설명했죠. 향교와 같이 대성전과 명륜당으로 되어 있고 그거 알면 되고 그다음에 성균관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입학이. 기본적으로 과거 시험 그 속과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속과를 합격하면 뭐가 되지? 허생원. 허생원 알지? 최진사댁 셋째 딸 최진사도 알고. 속과에 합격하면 우리가 그 자주 들어봤던 생원이나 진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속과에 합격한 사람들만 성균관에 응시가 가능했어요. 그걸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탕평비 영조 때 탕평책 펼쳤죠. 성균관 입구에다가 탕평비를 세운 거 그거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균관을 그냥 표현하는 한마디가 뭐야?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 나온다? 그럼 그냥 성균관이에요. 조선 국립대학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야 서울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은 성균관이다. 그렇게 알면 되고요. 다음에 홍문관. 홍문관은 우리가 언제 했지? 우리가 조선 성종 때 했죠.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이 설치되었다. 성종이 업적을 했었잖아. 집현전을 계승했어. 뭐지? 학술기관이야. 동시에. 또 뭐야? 조선 3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3사 중에 하나지. 언론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또 경연을 주관했지. 경연을. 성종이 범생의 스타일이 모범생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경연을 겁나게 많이 했어. 신하들하고. 그래서 홍문관을 뭐라고 불렀어? 옥처럼 소중한 나의 경연하는 곳. 뭐야? 소중한 곳, 옥당, 옥서 이렇게 불렀다. 그리고 홍문관 짱이 누구다? 대제학이다. 홍문관 끝. 자, 다음은 이제 조선 3사를 본 김에 사헌부, 사관원까지 봅시다. 사헌부, 사관원은 감찰, 감사기관이에요. 감찰도 하고 풍기단속도 하고 그런 곳이 사헌부, 사관원입니다. 여기에는 대관들이 있어요. 대관들. 대관들이 서경, 간쟁, 봉박 이런 말 들어봤죠? 사헌부 짱은 대사헌, 사관원 짱은 대사관. 그리고 이제 시험 잘 나오는 게 뭐야? 좀 전에 이제 서경, 간쟁, 봉박이라고 했잖아. 서경이 뭐야? 얘네들은 서경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관들이. 이게 좋은 거야. 뭐야? 오품 이하 관료들에 대한 임명 동의권이 있어. 좋지. 임명 동의권, 오품 이하 관료들 괜찮지. 아주 좋죠. 그게 바로 서경권입니다. 간쟁은 뭐지? 간쟁. 간쟁은 임금한테 이렇게 하시옵소서, 저렇게 하시옵소서 하고 말하는 거야. 이게 대관들입니다. 임금한테 쓴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간쟁이에요. 봉박은 뭘까? 봉박. 좀 전에 간쟁은 이렇게 하시옵소서 하고 간언을 하는 거고, 봉박은 임금이 야 뭐 하자 이렇게 말하면 아니되옵니다. 그건 아니되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말입니다. 거절하는 거야. 왕이 야 나 막 이번에 이번에 궁녀 1000명 뽑아다가 막 시중 들게 할 거야. 아니되옵니다. 그런 겁니다. 부당한 명령이나 잘못된 거 거절하는 거 그게 바로 봉박이에요. 아무튼 사헌부, 사관원, 대관들 파워가 셌겠죠. 아주 셌죠. 근데 임금 입장에서는 별로 뭐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 임금을 견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제 쓰였죠. 다음은 한성부. 한성부는 뭐냐?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다. 이건 선택지로 등장을 합니다. 거의 90% 이상 선택지로 등장해요. 그냥 이건 제끼는 용도입니다.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다. 선택지 나오면 이건 뭐다? 한성부. 그래? 패스. 제끼면 되지. 규장각은 뭐죠? 규장각 하면 이제 정조가 떠올라야지. 규장각도 공부시키는 곳입니다. 정조가 자기 사람 만들려고 초계문신도 키우고 또 서울 출신 검사관 기용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고 한 곳이 바로 규장각이다. 기억을 하면 되고요. 다음은 비변사. 제가 영상 중에 비변사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비변사도 몇 번 나왔죠. 지금 이제 화면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국가 최고기구로 성장했다만 나와 있지만 그 밖에도 많이 있죠. 뭐 언제 상설기구가 됐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때 하여튼 임진왜란 이후에 비변사 구성원이 달라져요. 거기에 삼정승이 포함이 됩니다. 말 다 했지. 삼정승이 제일 높은 사람들인데 아무튼 비변사 구성원에 그 세 사람이 포함됐다는 얘기는 국가 최고기구로 성장했다는 얘기지. 나중에 이제 세도 정치 때 비변사가 이런 세도가들 외척 세력 그런 정치기구로 변질이 되고 또 이제 근대 들어와서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혁파한다, 폐지한다까지 알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의금부. 의금부는 뭐냐? 의금부는 사극을 보면 많이 나오죠. 이놈을 당장 의금부로 압송하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의금부 소속 무사들 막 나오고 막 칼질하고 막 쌍계자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 의금부는 왕 직속, 임금 직속 사법기구입니다. 반역죄와 강상죄를 처벌했다. 라는 선택지가 나와요. 반역죄와 강상죄. 반역죄는 알 거야. 반역은 다 아니까. 강상죄 뭘까? 강상죄.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해졌네. 강상죄는 폐륜범죄입니다. 폐륜범죄. 우리 그 삼강어른 있죠. 삼강어른. 그거 어기는 범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노비가 주인을 죽이고 막 그런 거. 폐륜범죄. 폐륜범죄가 강상죄. 강상죄. 강상죄를 저지르면 의금부에서 잡혀가는 거예요. 또 버벅거리기 시작하네. 죽겠다. 그 예로 뭘 들을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우리 정조 때 시내박해 있죠. 시내박해 때 윤지충이 어머니 위패를 불지르잖아요. 신주단지 불지르잖아. 그것도 강상죄예요. 강상죄로 처벌을 받는 겁니다. 폐륜범죄. 의금부는 그렇게 알면 되고. 자, 다음은 승정원. 승정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이죠. 왕 비서기관이야. 왕명 출납 기능이라고 써 있습니다. 임금이 딱 뭐 하라고 지시를 하면 뭐 아침 조회 때 승정원 짱이 이제 신하들한테 읽어줍니다. 승정원 짱이 뭐야? 도승지. 우리 그 영화 광해에 보면 이병헌 옆에 유승룡이 붙어 있잖아. 비서실장. 영화에서 유승룡이 도승지입니다. 도승지. 그래서 이병헌이 가짜 그 임금인 거 들킬까봐 이병헌이 임금이 심한 곧불에 걸려서 감기에 걸려서 함영하신 것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도승지 그 유승룡이 신하들한테 이것저것 읽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비서실장이니까 왕명을 출납하는 기능을 하니까. 승정원이.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 중요하죠. 승정원 일기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것저것 다 적혀있죠. 임금의 뭐 하루 일과도 적혀있고, 뭐 어떤 일을 했고, 신하들이 뭐 어떤 상소를 올렸고, 뭐 그런 것들이 승정원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이다. 기억을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춘추관. 춘추관은 우리 그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것이 춘추관입니다. 이것도 한성부와 마찬가지로 그냥 제끼는 용도입니다. 주인공으로 안 나와. 이거 그냥 선택적으로 90% 이상 나옵니다.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곳은 이거 춘추관이지 하면서 제끼면 돼요. 자, 이제 조선의 중앙서들을 살펴봤고, 다음은 조선에서 또 뭘 봐야 되나. 저희 그 종묘, 뭐 사직단, 문묘, 선농단, 동묘 이런 거는 제가 그냥 블로그에서 글로 읽는 게 더 눈에 잘 들어올 겁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제 또 유네스코 유산, 이것도 다 외우세요. 못 외울 것 같지만 읽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냥 시작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못 외워.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 외웁니다. 읽다 보면 다 외워져요. 유네스코 유산이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진 거는 잘 알고 계시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뭐가 잘 나오지? 문화유산하고 기록유산이 잘 나오죠. 다른 거 모르겠으면 문화유산하고 기록유산은 진짜 꼭 외우셔야 돼. 자연유산, 무형유산은 솔직히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 역시 블로그를 참고하시거나 그냥 이거는 솔직히 그냥 포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유네스코 유산 치면 그냥 쫙 싹 나옵니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포털 사이트 가서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항상 그거 되니까 최신으로 업데이트 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뭐 하나 더 등재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농서하고 의서가 있죠. 농서 의서도 농서 의서는 제가 진짜 블로그에다가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 쓴 게 있거든요. 머릿속에 그냥 제가 쏙쏙 박아드리려고 말하는 것처럼 최대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처럼 쓴 겁니다. 블로그 통해서 보시는 게 더 잘 들어오실 거예요. 농서, 의서, 역법까지 했죠. 역법서 제가 강의하는 것처럼 누구한테 알려주는 것처럼 구어체로 막 풀어가지고 써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읽으셨고 편하게 읽었다라고 하는 읽으면서 외워진다라고 하는 검증받은 포스팅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으로 하는 것보다 글로 여러 번 읽는 게 더 낫습니다. 이거 조선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추가적 설명, 부가적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니까 조선 후기 뭐 경제하고 문화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 뭐 실학이나 천주교, 과거제, 뭐 노비가 어떻고 중인이었고 서울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 건 다 못할 거예요. 이거 1시간 안에도 다 안 끝납니다. 대신에 조선 후기 뭐 경제나 문화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조선 후기 경제는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해야 되고 다른 것들은 그냥 이제 기출문제, 조선 기출문제 영상 하면서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출문제 보충하면서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지금 세탁기를 좀 돌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어서 붙였어요. 좀 중간에 제가 빨래 때문에 멈췄다가 아무튼 뭐 조선 후기 경제하고 문화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조선 후기 경제상과 사회상이 나온 그 화면을 일단 한번 보시죠.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것도 있어요. 빠진 것도 있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일단 뭐 한번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이 화면에 조선 후기 사회 경제상이 나오고 다른 선택지로 뭐 갑자기 막 생뚱맞게 고려시대가 오답으로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나옵니다. 조선 후기에는 이랬구나 하고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으면 맞아 그랬지 하면서 하나씩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나온 것들을 하나씩 보십시다. 청아백자를 제작하는 도공. 뭐 조선 하면 백자죠, 백자. 그 백자에다가 푸른 안료, 염료 같은 거 써가지고 뭐 그림 그려오는 게 청아백자죠. 조선은 백자, 고려는 청자. 뭐 쉬운 문제고요. 쉬운 선택지죠. 그 다음에 시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중인. 이건 뭘까? 우리 그 조선시대 문화를 보면요. 대부분이 사대부의 문화입니다. 양반들의 문화야. 다 한문으로 막 써있고, 막 고급져, 그냥 고급집니다. 아주. 귀족 티가 막 나요. 완전 스카이캐슬이야. 요새 뭐야, 펜트하우스야, 펜트하우스. 제가 요새 펜트하우스 드라마가 재밌었다고. 요즘 좀 때가 지나긴 했지만, 재밌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시즌 1, 1편, 2편만 봤거든요. 완전 개막장 그런 스토리더만요. 뭐 개연성도 없고. 재미는 있더라고, 근데. 다음 편이 기다려지더라고. 근데, 그걸 보다 보면 정신이 좀 피폐해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3회를 볼까 말까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못 이겨다, 그래서. 아무튼, 조선의 문화는 고급지다. 고급졌어. 한문으로 막 되고 막 그래. 양반들의 문화였어.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중인들이, 야, 우리도 한문 쓸 줄 알거든? 우리도 야, 한자로 시도 짓고 이것저것 막 할 줄 알거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항 문학이라는 게 발전합니다. 위항의 그 항자가 길거리 항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길거리 문학이야. 쉽게 접할 수 있는 길거리 문학. 위항 문학. 또는 여항 문학이라고도 해요. 아무튼 그게 발달합니다. 중인들이 막 너도나도 막 시를 짓고 그래요. 그래서 중인들이 서로 이게 시 쓰는 모임, 그게 바로 시사입니다. 시사를 조직해서 자기들끼리 막 시 대결도 막 하고 막 그럽니다. 아무튼 조선 후기에는 시사를 조직하는 중인들이 있었다. 기억을 하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저작거리에서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 전기수가 뭐냐? 책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소설책을 막 읽어줘. 뭐 길거리에서도 읽고 시장에서도 읽어줍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소설을 읽어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 바로 전기수입니다. 사람 이름 아닙니다. 전기수. 이게 뭐 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읽어주고 책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읽어주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이 전기수 관련해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전기수가 하도 막 리얼하게 생동감 있게 막 그 재밌게 소설을 읽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 소설 속 주인공이 막 안 좋은 일을 막 당했어. 죽었나 살았나 했더니 막 뭐 감옥에 갇혔나 했더니 야 이놈아 주인공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하면서 막 그 전기수를 때려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너무 몰입해가지고. 근데 이게 뭐 그 한능검 사료에 등장한 적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예. 아무튼 조선 후기에 저잣거리에서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가 있었다. 기억을 하면 되고요. 다음은 풍속화를 그리는 화원. 화원은 그림 그리는 곳입니다. 풍속화 우리 뭐 김홍도 알죠? 신윤복도 있고 알고 있죠? 조선 후기입니다. 풍속화를 그리는 화원은 조선 후기다. 그리고 홍길동전을 읽고 있는 여인. 뭐 한글 소설이죠. 홍길동전도 조선 후기. 그다음에 정감록을 읽고 있는 양반. 이거는 세도 정치 때 이야기했었죠. 세상이 흉흉해지면서 그 예언서, 뭐 비기, 정감록이 유행했다.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할 거예요. 그다음 장시에서 탈춤 공연, 송파나루에서 산대놀이를 하는 광대. 이것도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전국에 장시가 1000개가 넘게 열립니다. 시장, 장시가. 거기서 이제 뭐 탈춤 공연도 하고 산대놀이도 하고 그런 겁니다. 송파나루가 왜 나왔냐면 송파나루에는 송파장이라고 하는 장시가 열립니다. 조선 후기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야. 이 정도 알면 한능검 선택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를 한번 볼게요. 경제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제는 대동법하고 이항법이 뭐죠? 모내기법이죠. 대동법과 이항법 이 두 가지로 모든 설명이 가능해요. 대동법과 모내기법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화면 선택지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농업이 발전합니다. 농기구도 발전되고 또 뭐 수리시설도 잘 확충이 돼서 논에 이제 물을 잘 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항법, 모내기법이 확산이 되고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내기법이 뭐죠? 모내기법이 그 모판에다가 그 벼 씨앗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은 어린 벼를 그 논에다가 옮겨서 심는 거잖아. 그래서 모내기법을 하니까 씨앗에서 이 어린 벼가 될 때까지 시간이 남고 농지가 남아. 그래? 농지가 남네? 야, 그럼 그동안 거기다 뭐라도 심어야지. 야, 거기다 보리라도 심자. 그 보리를 그 기간에 키우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이모작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모작이 성행하게 됩니다. 모내기법 때문에 이모작이 가능하게 돼요. 옛날엔 그리고 또 막 씨를 그냥 막 대충 뿌렸는데 이게 모내기법으로 모판에 있던 그 별 간격을 맞춰서 막 딱딱 심잖아. 그러니까 뭐 김매기도 하고 잡초뽑기 그 하는 게 한결 수월해졌어요. 일손이 줄어든 거야. 모내기법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의 양이 많아져. 이른바 광작이 유행하게 됩니다. 넓을 광작. 그리고 이제 쌀농사만 짓던 농민들이 갑자기 막 고추, 담배, 인삼, 면화 이런 상품 작물들을 심어가지고 재배해서 걷어서 시장, 장시에다가 갖고 가서 팔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전국에 장시가 1000개 넘게 열리는 거야. 이 벼농사 1년 내내 하는 것보다 상품 작물 그냥 키워가지고 시장에 갖다 파는 게 훨씬 더 이문이 남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다 모내기법이 확산되면서 이모작이 가능해지고 광작이 유행하고 상품 작물 재배가 증가한 것까지 봤어요. 제가 지금 뭐 견종법, 뭐 골뿌림법, 뭐 도조법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게 많죠. 그런 거 한능검이 안 나옵니다. 한능검 선택지로 잘 안 나오니까 지금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모내기법 확산돼서 이모작이 가능하고 광작이 유행하고 뭐 상품 작물 재배가 증가했다까지 보시면 농업은 끝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공업, 상업, 광업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대동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동법이 뭐지? 공납을 현물로 안 내고 쌀로 내는 게 대동법이지. 그래서 나라에서 직접 물건을 시장에서 사다가 써야 돼. 그 물건 사는 사람 누구야? 허락받은 사람, 공인이지, 공인. 공인이 등장하죠. 대동법 때문에. 그래서 공인들이 시장에서 나라 물건을 많이 삽니다. 물건을 많이 사요. 그러니까 뭐해? 수공업이 발달해요. 어디서 사? 시장에서 사야지. 시장이 발달해요. 뭐 주고 사? 돈 주고 사야지. 돈 뭐야? 상평통보 돈 주고 사야지.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쌀, 우리 현물 대신 쌀로 받으니까 쌀을 막 배로 실어다가 한양으로 날라야 돼. 운반업, 운송업이 발달해요. 상업이 발달합니다. 돈 많은 거상들, 화폐 경제가 발달해. 돈 많은 거상들이 막 생겨나. 우리가 잘 아는 송상, 만상 이런 거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거상들이 청나라하고 무역을 해 막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청나라 무역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하면 개시무역이고 뒷구녕으로 밀무역하면 후시무역이야. 어쨌든 무역을 해 돈을 법니다. 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시장 장시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 장시가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 그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 누구야? 보부상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요? 화면에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됐죠. 대동법의 여파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광업 봅시다. 광업. 방금 수공업, 상업 봤어요. 광업은 효종 때 그 설점수세제 시행 하면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원래 광산을 나라에서 농민들 그 부역 착출해가지고 그 광산 개발을 했는데 농민들이 배때지가 불러가지고 농사기술 발달하고 상품 작물도 갖다 팔아야 되고 광산 뭐 부역 가는 거 싫은 거지. 부역을 회피합니다. 광산 개발이 나라에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은 자본가들이 이제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게 내주십시오. 사업자 등록증 내주시면 우리가 광산 개발할게요. 대신에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설점수세제라고 했었죠. 민간이 광산을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자본가들이 직접 곡괭이 들고 땅을 파나? 아니지. 그 사람들은 바빠. 비즈니스가 바쁘다고. 아주 엄청 바쁜 사람들이야. 전문 경영인을 두고 운영을 해야 돼. 그게 누구지? 그게 누구야? 광산 전문 경영인 덕대죠, 덕대. 덕대가 채굴권, 운영권 가지고 나서 다 운영한 다음에 우리 사업자, 자본가한테 임대료를 내죠. 금을 주기도 하고 은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은광하고 금광이 이제 막 그 개발이 막 되면서 땅 파면 노다지가 되니까 너도 나도 이제 곡괭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몰래 땅을 팠다. 그게 뭐다? 바로 잠체가 성행했다. 까지 알면 한능검 조선 후기 경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네.
이거를 혼자 이제 한번 해봐야 돼요. 아무튼 조선후기 경제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고려 경제의 키워드가 뭐죠? 관영상정, 뭐 활구, 은병, 뭐 경시서 뭐 이런 것들이 선택지로 나오고 나머지 다 조선 후기 경제가 나와요. 아니면 뭐 고려 경제 문제면 방금 얘기했던 고려 키워드가 나온 후에 조선 후기 경제가 하나 껴있던지 조선 경제와 이 고려 경제가 섞어서 나오죠. 그러니까 한번 본인이 스스로 흐름을 대동법과 문해교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흐름을 만드시다 보면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외워도 머릿속에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들어오게 돼요. 조선 후기 경제 끝. 자, 마지막으로 조선 문화를 보죠. 조선 문화는 몇 개 안 됩니다. 탑부터 보겠습니다. 탑. 탑은 세조 때 세운 원각사지 10층 석탑 하나만 알면 됩니다. 고려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었죠. 두 개가 비슷한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 두 개의 탑은 색깔로 구분하면 쉬워요. 고려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그래서 색깔이 그 사진에 그 시험에 나오는 그 사진의 색깔이 약간 어둡습니다. 약간 그 짙은 푸른색 짙은 색깔이에요. 아무튼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밝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조선탑 끝. 다음 이제 조선절. 절은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 금산사 미륵전. 법주사는 충북 보은에 있고, 화엄사는 전남 구례에 있고, 금산사는 전북 김제에 있죠. 저는 그냥 금산사만 가봤네요. 조선절 특징이 뭐라고 했죠? 조선절의 특징. 전부 2층 이상이에요. 2층 이상. 조선절은 다층 구조입니다. 다층 구조. 그래서 제가 고려절과 조선절을 섞어서 나오면은 조선절은 2층 이상인 거고 고려절은 1층 이렇게 기억을 해서 유추해가지고 문제를 조금 더 그 범위를 정답을 좁혀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선절 끝. 자, 마지막으로 조선의 그림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이것도. 대신에 그림은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알아야 돼요. 조선 전기의 그림은 3개만 기억을 하면 돼요. 안견의 목류도원도,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신사임당의 초충도. 일단 자, 목류도원도부터. 목류도원도는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안견이라는 사람이 그렸어요. 안평대군이 누구지? 안평대군이 수양대군 동생이에요. 세종의 아들. 수양대군, 세종의 셋째 아들인가, 기죠? 네. 단종 때 우리 그 안평대군파하고 수양대군파로 나눴다고 했었잖아요. 결국에 이정재가 내가 왕의 일상인가 하면서 이제 수양대군이 이제 세조가 되잖아요. 시기가 그럼 언제야? 세조 때니까 조선 전기죠. 그래서 안견, 목류도원도,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 바로 조선 전기 기억을 하면 되고요. 다음 그림은 강희안의 고사 관수도입니다. 높을 고의 선비사, 선비가 높은 곳에서 바라볼 관 물수, 물을 바라보는 그림. 그림 봐봐요. 바위에 그냥 누가 그냥 철푸덕 그냥 해갖고 그냥 밑에 그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있잖아. 이 그림하고 제목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선비가 높은 곳에서 물을 바라보는 그림, 고사 관수도. 이거 누가 그랬어?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우리 그 조선 전기의 훌륭한 신화 제가 얘기했던 사람이 있죠. 강희맹이라고 기억하시나요? 강희맹. 강희맹의 형이 바로 강희안입니다. 강희맹이 성종 때 뭐 금양잡록이라는 농서도 썼고 또 성종의 그 여러 가지 편찬 작업을 서거정하고 같이 해서 훌륭한 그 신하였다라고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 형이 강희안이야. 그러니까 성종 때 이상이니까 언제야? 조선 전기죠.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는 조선 전기다. 다음 초충도 신사임당이 썼습니다. 풀초, 벌레충, 풀벌레 그린 게 초충도예요. 신사임당이 누구죠? 율곡 이의 엄마죠. 이의가 언제 활약했지? 우리 선조 때 임진왜란 전에 활약을 했죠. 우리 조선 후기다라고 하면 임진왜란 그 지나고 나서 조선 후기로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사임당이 초충도를 그렸으면 언제예요? 조선 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선 전기의 그림 3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갈게요. 조선 후기 중요한 건 누구죠? 정선, 겸재 정선이라는 화가를 알아야 되죠. 정선하면 뭐죠? 진경 산수화가 유명하죠. 어떤 그림? 인왕 제색도하고 금강전도. 이 2개는 진짜 아예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금강전도, 우리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막 봉우리 겁나게 많이 그려놓은 거 있죠. 예, 그게 금강전도예요. 인왕제색도는 약간 그 안개 끼고 봉우리 있는 그런 그림이고. 자, 다음으로 김홍도와 신윤복 풍속화가 있죠. 김홍도 그림 뭐 있어? 씨름도, 타작도, 서당도, 김홍도 그림 특징들이 다 있죠. 그다음에 우리 평민들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신윤복 그림은 뭐야? 신윤복 그림은 어떤 그 갓쓴 양반들하고 약간 기생 띄고 노는 거 그런 거 많이 있죠. 또는 뭐 여자들이 막 무슨 목욕하는 거, 그 단오날인가? 그 단오도 있고. 좀 야해 그림이 막 다 벗고 막 우통 까고 막 그럽니다. 단오도 뭐 월화정인, 미인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 그 그림들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의 특징들이 있죠. 눈에 잘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그림 2개가 있어요. 강세왕의 영통동구도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가 있습니다. 이 2개는 별도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강세왕의 영통동구도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 그림 뭔가 우리나라 그 수목화 전통 그런 그림 같지가 않아. 약간 서양화 느낌이 좀 납니다. 서양 기법을 사용했어요. 원근법 이런 거 이용하고. 그래서 뭐 강세왕의 영통동구도 조선 후기다 기억을 하면 되고요. 세한도는 우리 추사 김정희 아시죠? 명필 글씨 잘 쓴 사람 있잖아요. 그림 보니까 뭐 집이 한 채 있고 잣나무가 몇 그루 이렇게 옆에 서 있어요. 이때가 추운 겨울이에요. 그래서 김정희가 그 제주도에 유배가 있을 때 마음이 안 좋아. 근데 그 자기 제자가 의리를 지키고 막 그랬어. 그래서 그 푸른 잣나무처럼 그 자기 옆을 추울 때 자기 옆에 있어준 그 제자를 기리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세한도입니다. 세한도 관련해서 뭐 사료 이제 문화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 김정희와 세한도 사료를 놓고 김정희와 관련된 선택지를 찾는 문제가 정도 나오기도 해요. 우리 김정희가 역사에서 나오는 게 뭐 있지? 우리 그 신라 진흥왕이 정복 활동을 하고 4개의 순수비와 1개의 적성비를 세웠다는 그 기억하시잖아요. 그 순수비 중에 북한산비가 있습니다. 그 북한산비가 진흥왕의 순수비다라는 걸 처음으로 고증한 사람이 바로 추사 김정희예요. 그래서 김정희 세한도 그림을 사료로 딱 내놓고 정답 선택지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처음으로 고증했다. 이런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문학과제에서 조선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 그 조선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조선이 회당 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기출문제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고, 40회부터 이번 53회 이전에 다 못 끝낼 것 같으니까 어차피 기출문제 40회부터 53회까지 한번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에서 빠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나올 때마다 조금씩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 이제 시험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53회 시험이 이틀 남았는데, 우리 한능검 많이 보죠, 수험생들이. 제가 그냥 한능검을 봤을 때 그 한능검 공부 방법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뭐 노베이스든 예스베이스든 유베이스든 간에 아무튼 한능검은 기본이 나오는 시험이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엄청 어려운 문제들 나오죠. 그건 틀려도 됩니다. 왜? 우리 80점만 넣으면 되잖아요. 100점 안 맞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훑는 거예요. 유튜브 뭐 공짜 강의를 들어도 좋고, 또 뭐 돈 주고 강의 듣는 분도 있을 테고, 아무튼 강의를 한번 듣습니다. 흐름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생노베이스들 막 내국노들은 이 흐름을 파악하는 얘기가 뭔 소린지를 몰라. 이 흐름을 파악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고려시대가 만약 고려시대라면은 고려시대가 어떻게 나뉘는지, 어떤 지배계층으로 나눠지는지 그거라도 알으라는 얘기야. 그리고 무신정권은 누가 순서대로 집권했는지 그거라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조선 임금 순서 주구장창 한번 외워봐요. 외울 수 있어. 외울 수 있습니다. 대략의 것 가장 유명한 거 2개씩이라도 알아야 돼. 조선 임금. 그런 식으로 하면은 흐름을 알게 돼요. 어떤 임금에서 어떻게 넘어가고 그런 흐름들을 좀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일제강점기 와서는 뭐 1910년대는 무단통치였다. 뭐 1920년대는 문화통치였다. 국외 독립운동이 발생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라는 얘기죠.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 민족말살 나오고 뭐 전시총동원정책 쓰고 뭐 그런 흐름을 좀 알아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는 대통령 누구였는지만 좀 알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런 흐름은 대충 알고, 그러고 나서 저는 최근부터 역순으로, 예를 들면 53회까지 했으면 54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53회부터 거꾸로 이제 듣는 거예요. 53회 풀고 52회 풀고 51회 풀고. 왜냐면 앞에 거 풀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10회에서 한 20회분 풀면 될 것 같아요. 20회분 정도를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 돼요. 자기가 익힌 그 흐름에다가 기출로 살을 붙이는 과정을 4회분, 5회분 정도 풀다 보면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냐? 한능검이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한능검이 역사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자기가 흐름을 잘 알고 있어.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시대별로 문제 하나씩 풀면서 거기에 살을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한 5회분 정도 풀지? 그러면은 막 감이 와, 이제 슬슬. 온다. 합격할 것 같은 막 자신감이 막 생겨. 왜? 나온 게 또 나오는 거 알게 되거든. 나온 게 또 나오는 게 알게 돼. 선택지가, 이게 또 나오네? 이걸 알게 돼요.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실력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살을 붙일 때 정답만 보는 게 아니라 사료로 뭐가 나왔는지, 그리고 오답 선택지로 뭐가 등장했는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강의 뭐 우리 뭐 몇십 강짜리 수십 강짜리 들어도 기억이 안 남죠? 안 남아요. 직접 풀면, 기출문제 풀면 그거 듣고 나서 풀어도 20점 나와요. 똑같습니다. 실력이 느는 건 언제 느느냐? 기출문제를 풀 때 하는 거면 실력이 늘어납니다. 제가 하는 강의와 이 블로그는 전부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다 한 거예요. 기출문제에서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나옵니다. 언젠간 나와요. 아무튼 오답 선택지도 뭐가 등장했는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선택지는 선택지 그대로 공부를 하면 되고, 사료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키워드를 사료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4회에서 5회 정도 풀다 보면 사료 속에서 키워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강의 듣고 기출을 한번 처음 풀었어. 근데 점수가 개망이야. 완전 욕 나오네 막. 점수가 완전 망했어. 그래도 걱정을 안 해도 돼요. 틀린 대로 살붙이기 작업을 시대별로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5회 때 해도 감이 안 와? 6회, 7회, 8회 풀어봐. 계속 거꾸로 역순으로. 그러면은 진짜 한 10회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는 건 무조건 2급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이 일단 53회 시험 전에 마지막 영상일 것 같은데, 다음 뭐 54회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 기출문제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